기업들이 사람들의 소비가 크게 꺾이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실적이 꺾이거나 실적 성장률이 감소할 걸 우려해서 앞으로 감원을 더 늘려야겠다라고 감원 계획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2월 달에 이 계획이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뭐 3월, 4월부터 뭐 실업률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게 의미를 하는 거죠. 미국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 GDP Now라고 해서 연준이 총 12개의 지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뭐 애틀란타 연준, 뭐 다른 지역 연준이 해가지고 12개의 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애틀란타 연준에서 계속 발표하는 게 GDP Now라는 거예요. GDP Now라는 게 뭐냐면은 매 순간 새로운 지표가 또 발표가 되잖아요. 무역 수지, 뭐 실업률, 뭐 소비, 그 순간마다 이거를 다 반영해서 1분기에 GDP가 어떻게 될 것이다.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이제 GDP Now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다라는 개념인데 3월의 지표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1분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버렸어요. 3월 3일에 나온 지표를 보고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일 어제 나온 그 지표 발표를 바탕으로 이게 마이너스 2.4%로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전히 마이너스 2%대의 GDP 성장을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사실 가장 큰 게 뭐냐? 소비입니다. 미국은 전체 경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사실 경제 성장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소비라는 거죠. 대부분이 아실 거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소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로 꺾인 이유는 지금 소비와 관련된 지출이 계속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소비 심리를 보니까 1월 달부터 갑자기 소비 심리가 꺾이기 시작하더니 2월 소비 심리는 더 가파르게 꺾였단 말이에요. 요 소비 심리의 움직임과 물가 상승률의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 심리가 먼저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그 선행 지표인 거죠. 1월만 하더라도 지출이 마이너스로 가파르게 꺾였단 말이에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해나가다가 지출을 해나가다가 1월부터 지출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소비 심리 다면은 2월부터 소비 심리가 더 많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월 지출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출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줄인 만큼 사람들이 저축을 엄청나게 늘렸단 말이에요. 1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갑자기 사람들의 소비와 관련된 그 심리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연준이 주로 보는 근원 PC 성장률만 보더라도 1월에 갑자기 큰 폭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전년 대비 2.6% 성장을 했다는 거지만 전월 달까지 올라가던 이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는 가파르게 떨어진 게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지금 최근 자료들이 물가도 그렇고 가처분 소득이나 지출, 개인 지출 모든 거를 봤을 때 1월 달까지의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 소비 심리만 지금 2월까지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을 항목별로 쪼개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나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적었을까를 보면 되잖아요. 2025년도 1월 달에 발표된 물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물가의 비중을 보면요. 전체 100% 안에서 식음료가 한 13.6%를 차지하고 에너지가 6%, 그리고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류들이 19%,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뭐 임대료라든지 임대 서비스나 기타 등등이 60%를 차지합니다. 2024년도 1월 달 대비 2025년도 1월 달에 어느 부분에서 성장률이 크게 꺾였을까를 보자니 식음료는 여전히 2.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소비와 관련된 소비의 심리, 개인의 지출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사실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식음료와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상품 사이드의 이제 소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전년도 1월 달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커머디티 사이드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전체 물가의 19%나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높은 게 얘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의류나 자동차 아니면 중고차 뭐 술, 담배 이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비필수 소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필수 소비자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필요한 거는 필수 소비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이 비필수 소비는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당장 먼저 줄이는 게 이 비필수 소비입니다. 이 비필수 소비, 당장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당장 소비를 줄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거는 옷 살 거 안 사고 자동차 살 거 미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전체 물가의 19%나 차지하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2024년도 1월과 비교해서 2025년도 1월 달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요. 아까 식품이나 에너지 전부 다 플러스를 기록을 하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비필수 소비 사이드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년도 1월 대비 마이너스를 성장을 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한 게 뭐였냐? 자동차였어요. 마이너스 0.3%. 네, 그만큼 지금 자동차 기업들 사이드에서 금액 자체가 크고 사실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할부로 많이 사다 보니까 금리랑 연관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많이 꺾인 거죠. 그래서 비필수 소비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앞으로 실제 기업들, 스타벅스라든지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이 더 꺾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물론 이 1월달 한 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최소한 한 분기 정도의 추이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1월달 소비 심리도 꺾였고 2월도 꺾였잖아요. 그리고 1월은 지출 감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월 달까지 2월의 이 소비 심리 감소가 실제 지출 감소로 정확하게 이어지게 되면은 아마 더 물가 그 상승률이 크게 더 꺾여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제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부분에서 전체 물가의 6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는 35%가 사실 주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임대료 가격의 상승을 불러서 전체 물가의 상승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주거 사이드에서는 전년도 1월 대비 4.4%나 올라가는 물가를 올려버리는 그런 영향을 미쳤죠. 자, 그러면은 실제 사람들의 소비 심리 위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은 이 비필수 소비 사이드, 사람들의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부분은 사실 주거 부분이 큰데 주거 부분은 사람들이 거의 필수 소비나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줄여나가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한 달 단위 계약이 아니라 보통 1년 단위 계약, 그 이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큰 변화가 여기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왜 지금 소비가 꺾였을까? 도대체 2025년도 1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소비가 이렇게 꺾여나가기 시작한 것일까? 지출이 꺾여나가기 시작한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들려왔던 이야기가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미국에 대한 그 모든 것이라는 강의에도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뉴스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는 거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 이민자들도 우려심이 증가를 한다. 실제로 한인분들에 대한 한인도 15만 명이 해당이 됐다라고 하고, 기존의 이민자들도 서류의 미비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추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불법 이민자들도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불법 이민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도 실제로 소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급여를 받고 정식 채용이 아니라 비정식적으로 채용이 돼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면서 그걸로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라는 우려심이 증가를 하니까 저축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민자가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단 말이에요. 수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분들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는 우려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장의 지출보다는 저축을 해서 그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늘려나가려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어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면 2025년 1월부터
갑작스럽게 변화한 포인트는 정책적인 변화밖에 없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고,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자 중심의 정책들을 주로 펼쳐나갔기 때문에 2025년도 1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변한 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크게 줄이고 저축률을 늘려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세 전쟁에 대한 거를 이제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가에 대한 우려심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연준이 지금 MBS라는 거를 계속 축소를 하고 있어요. MBS가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내가 살 주택을 담보로. 그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계속 해주다 보면은 은행이 더 이상 대출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요 대출건들을 바탕으로 유동화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증권화시켜서 이거를 투자사들에게 또 팔아요. 그리고 투자사들한테 돈을 받으면 다시 그 돈으로 또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행들이 유동화를 한단 말이에요. 은행들이 마진을 받고 이거를 파는 거죠. MBS로. 그래서 이 MBS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야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안 높아지고 낮아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똑같이 이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30년 모기지 금리라든지 이게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MBS 금리가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냐면 연준이 MBS를 계속 가파르게 축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유동화를 하고 있었는데, 유동화를 하려는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연준이 계속 이걸 안 산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엄청나게 시장에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30년 모기지 이자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30년 모기지 이자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가 되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집값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값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안 살 거 아니에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미국도 주택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자산 안에서. 그런데 중산층의 자산 가치가,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중산층의 자산 가치 하락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계속 깎여 나가니까 당장 소비를 줄이고 경기에 대한 우려심이 증가하면서 소비 심리가 더 꺾여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연방 공무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고용시장은요, 고용시장이 좋아야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고용이 안 좋으면, 아니면 안 좋을 것 같으면 반대의 상황이 나오겠죠.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미국 고용시장은요, 비농업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비농업 안에 뭐가 있냐면은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런데 민간 기업이나 정부나 채용되는 인원이 뭐냐면은 토종 미국인에 대한 채용이 있고, 이민자 채용이 있어요. 이민자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 채용이 있어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민자들에 대해서 지금 추방을 한다라든지 서류 미비에 대해서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또 고용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대규모 공무원 해고하겠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내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당장의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저축을 늘려서 변수를 대비하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요게 지금 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2025년도 1월부터 갑자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저축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금 요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물가에서 60%를 차지하는 게 이 서비스 사이드였는데, 이 중에서 35%가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2022년도부터 미국의 그 신규 주택의 평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말씀을 드리면은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안 내려가요. 지금 계속 7%에서 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얘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떨어져야지만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게 연준이 금리 내리는데 왜 30년 모기지 너는 왜 위에서 그냥 그대로 있냐고, 왜 안 내려와? 라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연준의 밸런스 시트인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MBS, 아까 말씀드린 MBS 있죠? MBS를 엄청나게 줄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모기지 금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세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여러분들이 주택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을 해주죠. 그때 30년 만기 모기지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월 원금이랑 이자, 원리금을 이렇게 수령을 하는데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계속 해주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대출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많이 대출해준 것들을, 여러 대출권들을 묶어가지고 MBS 패키지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은행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은행이 보통 이걸 많이 하는데, 투자은행이 이거를 증권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팔아요. 그러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MBS를 매입을 하면은 대출자들이 내는 원리금의 일부를 또 배당처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거기서 또 마진을 또 빼먹고 다시 내가 대출해 준 돈도 회수하면서 이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버리지를 계속 늘린다라는 개념인 거죠. 금융상품을 통해서. 그렇게 투자자가 MBS를 사게 되면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MBS를 은행이 안 만들고 이걸 안 팔면은 은행의 대출 한도가 꽉 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은 추가적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MBS를 팔면, 이걸 투자자들에게 만들어서 팔면 유동성도 확보되고 디폴트가 나도 손실 위험도 적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땡큐 소머치인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고금리 장기화 시점에서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은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은 일단 대출해준 다음에 그거를 MBS로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다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금리 때에서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유동성도 확보되고, 그리고 은행은 그걸로 단기채나 국채도 사겠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행의 유동화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애가 MBS인데, MBS의 최대 큰손이 연준이에요. 왜 최대 큰손이 연준이라고 하냐면은, MBS를 가장 많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은행 다음으로 연준이거든요. 예, 거의 미국 은행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연준이 엄청난 MBS 큰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의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를 가장 많이 시켜주는 게 사실 연준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정책 방향이 변경되면은 은행들도 대출을 막 늘려가 주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시장에서의 대출이 안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주택시장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연준이 MBS를 줄인다라는 의미는 MBS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시장의 MBS 가격이 떨어지고 MBS에 대한 금리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 내려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왜? MBS를 파니까 MBS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은 또 은행이 그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얘를 높게 주려면 얘도 높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안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연준이 MBS 최대의 큰손인 연준이 MBS를 가파르게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연준이 이런 것도 이해가 돼요. 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사실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대출금리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기업들의 영향이 크니까 요거를 내려주는 거고, 사실 MBS를 이렇게 동시에 같이 줄였다라는 거는 이거를 30년물 모기지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건데, 이거는 연준이 의도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이었다라고 봐요. 왜? 전체 물가에서 60%가 서비스고, 서비스에서 아까 뭐였어요? 전체 물가의 60%가 서비스인데 그 중에서 주거가 35%를 차지하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물가가 얘 때문에 안 잡히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형적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주거 사이드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4% 이상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물가가 4%가 안 되는데 3%대인데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주거 가격의 상승률 때문에 물가가 안 잡혀서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나 이런 소비나 신용카드론 이자도 높을 거고, 모든 것들이 높아지니까 소비 자체의 성장이 나오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의도적으로 MBS를 줄여서 30년물 모기지 금리를 높게 유지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택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의도적인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주택 평균 가격이 계속 우하향해 나가고 있고, 연준의 정책에 맞물려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거, 렌트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률도 이것과 맞물려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정책을 잘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왜? 얘를 안 잡으면요, 물가가 안 잡힐 거거든요. 예. 주거 부분에서의 CPI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죠. 예, CPI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가파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려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그래서 한동안 이 추이를 연준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연준은 MBS를 앞으로 계속 더 줄여나갈 것이고, 그리고 30년 그 모기지 금리는 계속 7%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러면 신규 주택에 대한 매수가 안 늘어날 거니까 계속 아파트 가격은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근데 그 주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산층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인들이 연령대별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보면요, 연령대로 봤을 때 20대에서 60대까지 생산 가능 인구, 실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택이라니까요.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의 지금 MBS 축소 정책이 계속되면은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체 자산이 사실 다 주택인데,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입장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주택 비중이 더 높아요. 예. 연령대별로 가지고 있는 부채 비중도 보잖아요. 부채 비중도 전부 다 주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 전부 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인데, 그 주택도 대부분을 부채,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주택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담보대출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30년물 모기지가 7%야. 내가 30년 동안 7%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규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자산 가치가 높으니까 임대료도 높아서 공실률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이민자들도 추방한다고 하고 하니까 공실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파트 안에서 이걸 렌트를 줘가지고 이거에 들어가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월세를 내면 그걸로 그 대출 금리를 내고 있었는데,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공실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내가 대출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 채권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겠죠. 참고로 모기지론의 지금 연체율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위기 정도가 될 퍼센테이지가 4%인데, 4% 되면 아마 우리나라 대형은행들 지금 다 망하겠죠. 4% 한 3% 정도? 근데 아직은 여전히 한 1.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낮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정부에서 이거를 적정 수준 안에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하겠지만, 이게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연준이 MBS를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이건 정부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연준의 정책 방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연준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지금 문제인 거고, 트럼프는 반대로 은행들의 어느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다른 정책 방향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는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서 또 나중에 이거를 보존해 준다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일단 재정 상황도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상황, 여러분들 아세안 패스 컨텐츠 많이 보셨다면 다 아시겠죠. 지금 정부의 재정 세수 대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다들 2배 이상인 거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연준의 이런 정책을 막아서려면은 트럼프가 인플레를 자극하려는 발언을 멈춰야 돼요. 관세라든지 이런 거를 언급을 해가지고 자꾸 지금 인플레를 자극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이랑 반대되는 정책이 나오니까 연준은 또 금리를 또 높게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자니 지금 기업들의 파산 건수라든지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또 낮춰야 돼요. 최소한 기업들의 대출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자니 사람들이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막아야 됐고, 왜냐면 얘를 막아야 되는 이유는 전체 물가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집값은 계속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책 방향이 안 맞으니까 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MBS를 대거 팔아가지고 30년 모기지 금리를 7%로 어거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소비 심리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월 소비 심리까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꺾여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 그러니까 비필수 소비, 자동차라든지 의류, 뭐 신발, 이런 비필수 소비가 가장 먼저 소비 심리가 꺾여 나가면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소비나 지출을 줄여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의류, 신발,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개인용품들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이키, 애플, 테슬라, 룰루레몬, 스타벅스, GM 이런 브랜드들의 매출 성장률이 점점 꺾여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이 꺾여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의 PER 수준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익이 떨어지면은 지금의 주가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인해서. 그러면은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 소비가 꺾이면 기업들의 이익이 꺾일 테니까 기업들이 해고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럼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게 미국의 챌린저 그 보고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기업들이 감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 계획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2월 달에 감원 계획이 얼마냐, 그러니까 해고할 계획이 얼마냐가 나오는 건데, 갑자기 25년도 2월부터 갑자기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요. 과거에는 평소에 7만 명도 안 됐던 그런 해고 계획을 항상 기록을 했다면, 갑자기 이게 16만 명, 17만 명을 2월 달에 기록을 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기업들이 사람들의 소비가 크게 꺾이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실적이 꺾이거나 실적 성장률이 감소할 걸 우려해서 앞으로 감원을 더 늘려야겠다라고 감원 계획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2월 달에 이 계획이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뭐 3월, 4월부터 뭐 실업률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게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니까. 그리고 이걸 좀 더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왔던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감원 계획이 이 정도로 컸던 경우가 1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서. 근데 지금 이게 처음으로 이 정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앞으로의 실적이나 이런 소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면요, 기존의 동일한 인력수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익률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감원 계획이 급하게 증가한다는 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요, 좀 더 과거까지 보면은 2000년도 닷컴 버블 직후 시점이랑, 그리고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그리고 코로나 때, 예. 그래서 이 10만 명을 월 단위로 10만 명을 넘어선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2월 달에 처음으로 갑자기 이게 그 이상을 넘어선 모습이 나온 거죠. 감원 계획이. 그래서 이게 좀 유의미한 그런 좀 우려가 될 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참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예. 그리고 요 패턴이 사실 이 실업률 패턴이랑 비슷하잖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감원 계획과 미국의 실업률의 변화를 보면요, 비슷한 패턴이 이렇게 보여지죠. 예. 예. 그러니까 감원의 계획이 결국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더라를 과거 수십 년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동일한 패턴이 계속 보여지더라. 그래서 위의 지표는 챌린저 해고자 보고서, 미국 기업들이 매월 발표하는 감원 계획이고, 아래는 실제 발표되는 실업률이다. 노동 가능한 인구분의 취업자 수, 그 실업자 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좀 이제 우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소비 심리도 크게 꺾인 것도 보여지고, 지금 감원 계획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보여지는 걸로 보아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우려가 되고, 지금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는 GDP 1분기 GDP를 또 마이너스 2.4% 성장할 것이다라고 마이너스 2%를 기록했던 적이 딱 금융위기 때나 이런 때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1분기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지금까지만 봐도 2.4%니까 마이너스로. 그래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소비 심리 크게 꺾이고 개인 지출 크게 꺾이고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가격, 중산층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 계속 꺾여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감원 계획이 2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모든 걸 봤을 때 최소한 2025년도 1분기만큼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아이고 에미티님 찐구독자 가입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실업률 이거 데이터가 지금 웹사이트에는 안 나왔나? 나왔을 텐데. 나왔다. 네, 실업률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로 실업률이 올라갔는지 이민자가 감소해서 노동 가능한 인구 분모가 감소해서 실업률이 올라간 건지를 봐야 돼요. 자 이게 지금 3월 7일 오늘 발표된 자료거든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실업자가 25년도 1월 달에 685만 명이었고 2025년도 2월 달에 705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20만 명 증가를 했네. 20만 3천 명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한 달 만에.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라고 했죠? 분모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분모가 뭐냐면은 노동 가능 인구라는 그 분모, 실업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뿌리가 되는 분모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분모가 줄었네. 분모가 1억 7,074만 명에서 한 달 만에 1억 7,035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노동 가능한 인구가 갑자기 38만 5천 명이 미국 밖으로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노동 가능 인구를 넘어서 갑자기 고령의 인구가 갑자기 38만 5천 명이 1년 만에 확 늘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38만 5천 명이 추방됐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모가 일단 38만 명이나 줄었네요. 2025년도 1월 달에는 분모가 150만 명인가 늘었잖아요. 2024년도 12월에 1억 6,850만 명이었는데 2025년도 1월 달에 1억 7,074만 명으로 분모가 이 당시 때는 150만 명이 늘었는데 그래서 분모가 느니까 실업률이 갑자기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연준이 우리 경제 강하다, 실업률 떨어지니까 금리 동결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 2월 달에 보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38만 5천 명이나 줄었네요. 한 달 만에. 예, 그러니까 이민자 38만 5천 명을 다시 추방시켰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추방을 시켰거나 아니면은 그 불법 이민자로 분류를 해버려가지고 합법적인 이민자가 아닌 불법 이민자로 분류를 해버리면은 노동 가능 인구 통계에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이민자에 대해서 추방하는 정책을 지금 빠르게 추진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실업자 수도 20만 명이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 번에 갑자기 고용수가 58만 8천 명이 줄어버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분모가 줄고 실업자가 20만 명이 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실업률이 확 치솟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실업률에 대한 계산은 실업자 수를 분자로 두고 고용 가능한 인구를 분모로 두기 때문에 실업자 수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줄어도 실업률은 늘어나고 분모가 그대로여도 실업자 수가 늘면 분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실업률이 또 늘어나고 근데 지금 이번에는 분자도 늘고 분모도 줄고 둘 다 줄어서 실업률이 갑자기 4.1로 확 뛰었다. 정확한 퍼센티지가 얼마지? 계산기 한번 때려볼까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또 보고 싶네요. 4.14%네요. 4.14%. 근데 2025년도 1월 달에 실업률이 정확하게 얼마였냐면요. 4.01%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실업률은 0.13% 증가. 분모가 감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고용 인원이 58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생각보다 실업률 증가가 더 컸던 것 같다. 연준이 지금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실업률 4.2%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연준이 실업자도 크게 늘어나고 하면은 금리를 더 가파르게 인하해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연준이 지금의 물가 추세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해왔어요. 실업률이 올라갈 때. 그렇기 때문에 2007, 8년도 때처럼 계속 금리를 가파르게 뭐 이렇게 인하해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거에만 하더라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장기채보다 단기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고 그 바이든이 단기채를 고금리로 많이 찍어뒀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지는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장단기 금리 차를 역상으로 위아래로 뒤집어서 보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뭐랑 비슷하냐면은 미국의 금리 변화랑 기준금리 변화랑 동일한 모습이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제가 뭘 설명하냐면은 장단기 금리 차,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던 시점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요. 그래서 단기채 금리가 더 높아지는 시점이 된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는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 트렌드를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고 지금 실업률 증가했고 소비심리 감소해서 금리를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연준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저는 제가 봤을 때 3월 20일 날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그 과거의 그 높은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에도 지금 실업률이 4.1%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소비심리 꺾이고 안 좋은 상황이니까 금리 인하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을 방어하는 거는 MBS를 계속 팔아치우면서 그 30년물 그 모기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방어를 하면 되니까, 금리 인하를 해나가면은 단기채는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장기채는 좀 더 천천히 떨어져서 장기채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장단기 역전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거처럼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겠죠, 단기채보다. 실제로 과거 때만 보더라도 이게 20년물이고 이게 2년물인데 금리 차가 딱 보여지죠. 금리 수준이 높을 때는 장기채 금리나 단기채 금리나 별반 차이 없다면, 금리 수준이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단기채는 완전 꼬라박아요. 근데 단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은 단기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장기채로 가겠죠. 왜? 장기채는 더 높은 금리를 주니까. 급가 많은 지출, 1월 지출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2월 소비심리 엄청나게 꺾였고, 그리고 아까 기업들의 실업 그 감원계획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실업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준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가면서 이거를 다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일 금리차가 1월 24일 기준으로 4%인데 3월 19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고 3월 20일에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요인이 너무 많은데 일본은 조금 지켜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일본도 그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그 물가 지표를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마 다음 콘텐츠에서 다루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지표가 먼저 나왔으니까, 실업률 데이터 나왔으니까 3월 20일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저는 진짜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일본이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미일 금리 차가 더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2007, 8년도 때 보면은 미일 금리 차가 4%부터 엔화의 강세가 더 가파르게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추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엔화도 계속 강세가 되고 있고 채권 금리, 장기채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제 뷰가 지금까지 보면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발표되는 지표를 보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피봇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환을 빨리빨리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패스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바로바로 해석해주는 멤버십에도 한번 관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오늘의 라이브가 끝났습니다.